안녕하세요. 네, 이제 14주 제2교시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열 현상을 시작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열이 무엇인지, 옛날에는 열을 무엇이라고 옛날에 열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네,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17세기에 이제 열소라고 생각하면서 야, 멋있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어요. 특별히 열이 특별한 현상 같았는데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역학적인 현상과, 다시 말하면 입자들이 움직이는 현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체 운동론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 열 현상들이 수많은 구성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직접. 그 보이게 될 때 분자들이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열 현상이 나온다. 뭐 팽창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일샤르의 법칙도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써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체의 운동론인데, 그때는 기체 속에 분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확신을 못했을 때예요. 기체가 분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지만 진짜 분자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봤어? 그냥 있으면, 분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많은 게 잘 설명이 되는데 진짜 분자를 본 사람이 없었고, 또 분자가 있더라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냐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결코 볼 수가 없다면 그거 과연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분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돼서 진짜 있다고, 오늘날은 어떠냐? 진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제 분자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사실 쿼크는, 분자는 굉장히 작은데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쿼크는 진짜 죽어도 못 봅니다. 이거는 아니면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양성자가 쿼크 3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양성자에서 쿼크를 떼내려고 그러면 그놈이 다른 걸로 변해요. 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 진짜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있다고 믿는, 결코 보지 못하더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처음에 예를 기체 운동론이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일-샤를의 법칙부터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보일-샤를의 법칙은 기체를 가열하면 온도, 압력, 부피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변수가 3개니까 이게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나머지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쉽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일 때는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압력하고 부피를 변화시켜 봤더니 둘은 반비례 사이 관계가 있다. 물론 그때 이제 실험을 하는 건 막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는 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부피가 압력을 2배로 하면 부피는 2분의 1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발견했어요. 사실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이제 가열하던 거를 껐어요. 가열하는 거 껐어요. 가열하면 온도가 변하죠. 가열하는 걸 껐어요. 그러면 온도 일정하게 유지될까? 그래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피를 작게 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어요? 온도가 저절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힘들겠어요. 실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왜냐하면 압력을 조금 이렇게 가하면 온도가 오르죠. 그러면 그 일정한 온도를 갖는 큰 것 속에 담아놔서 얼음 0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얼음물 속에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게 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또 부피가 변하겠죠. 그러면 또 압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요. 그러면 또 온도가 오르면 또 한참 기다려요. 얼음 속에 넣어놓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에 굉장히 큰
한 온도를 갖는 물체를 접촉시키면 오래 기다리면 그 온도와 같은 그런 온도가 되죠. 그런 역할을 그런 방법을 쓰니까 사실 이 실험하는 게 결코 이 말로 하면 온도가 일정하면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실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뒤에 샤를은 또 그 중에 이제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냐면 샤를은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시켰어요? 그렇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더니 부피와 온도는 근데 이거 이제 절대 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절대 온도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절대 온도 아니면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옛날 여기에 절대 온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을 했더니 이상하게 일정하게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따로 하니까 세 변수를 요놈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PV는 일정이라고 하는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록 이게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지만 나중에 이제 T분의 PV는 일정이라는 보일-샤를의 법칙으로 이제 합해질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일을 잠깐 소개하면 보일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는 어디입니까? 아일랜드는 사실은 전에 영국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 뭐지? 웨일즈 또 뭐지? 잉글랜드 뭐 이렇게 된 거죠. 요즘 아일랜드가 독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던가 뭐 그렇죠. 네, 그런 아일랜드 출신이고 1627에서 1691년 동안 살았으니까 몇 세기 사람입니까? 17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뉴턴과 거진 비슷한 시기, 뉴턴 조금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학문이 근대적인 학문이 막 나오던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질과 물질 뭐 이런 거 하는 화학과 비슷한 거 할 때는 무엇이 큰 그걸 하고 있었을 때냐면 연금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이게 보일인데 아일랜드 출신인데 연금술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처음으로 현대적인 화학자이며 현대화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대적인 화학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런 선구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662년에 그 현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보일 법칙을 끌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를은 어떤 사람이냐? 샤를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746년에서 1823년이니까 몇 세기 사람입니까? 18세기 사람이네요. 19세기까지 걸쳐 있어요. 그래서 보일과 샤를은 한 세기가 떨어진 사람이죠. 100년에 걸쳐서 이제 그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샤를은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발명가, 과학자, 수학자,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기구 연구자입니다. 기구 뭐에 큰 풍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샤를의 법칙은 사실은 누가 발표했냐면 게이 루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어요. 근데 게이 루삭이 발표할 때 이것은 오래전에 샤를이 한 것이다. 근데 샤를이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샤를에게 공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샤를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샤를 게이 루삭의 법칙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사람도 재미있는 것이 이 풍선을 직접 올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궁전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 베르사유 궁전이 만큼인데 여기에 이렇게 큰 풍선을 해가지고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수소를 집어넣었어요. 수소를 집어넣고 사람이 타고 올라갔어요. 이게 군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경하는 거예요. 야, 굉장한 일이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를은 1783년에 최초로 수소를 채운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온도 0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샤를의 법칙에서 벌써 그 낌새를 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열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이 밝혀지니까 열은 무질서한 운동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면 운동 안 하면 0이어야 되겠죠. 그거 모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샤를의 법칙을 그려요. 샤를의 법칙은 실험으로 알아냈다고 그랬죠. 이 샤를의 법칙은 그리면 자 이게 서로 다른 이런 기체예요. 여러 가지 기체를 하는데 뭐하고 뭐를 하냐면 온도하고 이때는 섭씨겠죠. 섭씨 온도하고 부피하고를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뭐 이때 온도 50도 때 부피를 측정하고 뭐 이렇게 0도 때 부피를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을 찍으면 그거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기체를 가지고 또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기체를 가지고 하면 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낮은 온도로 가면 뭐 물은 일찌감치 0도에서 얼음이 고체가 되지만 이제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이건 무엇을 이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안 썼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도 정도 가면 전부 다 섭씨 마이너스 200도 정도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이제 고체가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점에서 전부 다 만나요. 놀랍게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점이 어딘가 봤더니 마이너스 270도 정도예요. 그러면 이 한 점에서 왜 만날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기체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 한 점이 뭐겠어요? 기체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부피가 0이 되는 점이에요. 부피가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부피가 0이 되기 전에 이미 뭐가 돼서 얼어서 부피가 안 변한 거죠. 고체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기체가 그대로 있다면 부피가 0이 되는 점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마이너스 273도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체에 대해서 이거 직선했더니 절대온도 그 제로 K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이때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전에도 그런 거 했었죠. 케플러 법칙은 경험 법칙이고 운동 법칙은 기본 법칙이다. 경험 법칙은 어떤 게 경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연현상을 관찰했는데 거기에 규칙성이 있으면 이런 규칙성이 있다. 지금 샤를레나 보일 법칙처럼 그러는 거예요. 일정한 선 위에 놓여 있다. 왜 그런 선 위에 놓여 있는지는 몰라요. 이제 그런 게 경험 법칙이죠. 그래서 케플러 법칙도 행성들의 운동을 봤더니 이게 타원을 돌더라. 왜 타원 도는지는 몰라요. 네, 이런 것들이 경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 법칙들이 나오면 그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본 법칙. 단 하나의 간단한 기본 법칙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법칙을 정리할 것 같으면 단순히 관찰된 자료의 규칙성을 표현한 법칙이다. 그래서 예로 케플러 법칙이라든가 보일-샤를 법칙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또 다른 예도 있을까 없을까? 난 가만 봤더니 맨날 이것만 듣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러면 기본 법칙은 어떻게 되냐? 자연현상에 대한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법칙이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 기본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거시 세계에서는 기본 법칙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되겠지만 어디서는 미시세계에서는 미시세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원자와 분자의 내부 세계라고 그랬죠. 내부 세계 이게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또 새로운 기본 법칙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체 운동론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일-샤를레 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네. 쉬워요. 쉽습니다. 쉽게는 쉽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상 물체가 어떻습니까? 대상 물체가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누구한테 적용해요? 한꺼번에 엄청 많은 물체한테 한꺼번에 적용합니까? 하나씩 적용합니까? 하나씩 적용해야지 됩니다. 하나씩 적용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씩 적용해서 풀려면 우리 지난번에 여러 물체 운동할 때와 같이 여러 물체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물체들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하나씩 적용할 것 같으면 그 운동 법칙이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이 됐죠. 연결이 돼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들한테 뭐 개수가 10에 20 몇 승 개 이런 거죠. 여기다 연립방식 넣는다는 건 이제 풀 수가 없죠. 뭐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풀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엇을 적용하냐면 통계를 적용합니다. 통계는 다루는 대상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를 적용하면 그 결과가 통계는 평균이니까 정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면 다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운동론은 사실 언제 나왔냐면 19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19세기 초에 기체에 대한 법칙들을 기체는 무수히 많은 구성입자들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에서 설명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분자의 존재를 확실히 모를 때 이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기체의 성질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기체에 대한 현상을 구성입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시도를 기체 운동론이라고 하고 이 기체 운동론은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역학을 수립하는 데 큰 선구자인 볼츠만은 오스트리아 사람의 볼츠만에 의해서 두 사람이 큰 초석을 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볼츠만은 아주 이른 나이에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다고 그래요. 왜 우울증 걸렸냐면 이 기체운동론이나 또 이런 거 가지고 통계역학을 만드는데 통계역학의 가정이 뭐냐면 무수히 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분자를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야 당신 뭐 분자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당신 분자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당신 그래가지고 그거 믿을 만한 거겠어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비난을 들으니까 이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자운동론이 또는 그런 통계역학이 진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됐었어요. 그 사람 이제 자살하지 않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정말 굉장히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 텐데 오늘날에도 통계역학은 볼츠만이 거의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도 한번 봤지만 볼츠만 상수 이게 이제 볼츠만의 이름을 따서 한 거죠. 이 맥스웰은 기체운동론은 이제 맥스웰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1831년, 1879년 19세기 사람이죠. 19세기 사람인데 얼마 못 살았어요. 이 사람도 30에 79 빼면 몇 살입니까? 몇 살? 얼마 살았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얼마 못 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맥스웰인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자, 영국의 옛날에 그래서 이 지방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물리학자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분야로 더 유명하냐면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이죠. 전자기는 전기현상, 자기현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전기현상에 대한 법칙,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전기현상에 대한 법칙과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이 유사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 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뉴턴의 운동법칙 이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에 나오는 방정식은 F는 MA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라고 그랬죠. 근데 전자기학은 방정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기학에는 맥스웰 방정식 4개 이렇게 해서 마치 역학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역학이다라고 하듯이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전자기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자기학에 나오는 이 중요 방정식 4개를 맥스웰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맥스웰은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단섬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건 쿨롱 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또 자기장에 대한 암페어 법칙 이건 또 비오사바르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하는 페러데이 법칙 뭐 이런 법칙들 4개를 맥스웰이 다 정리했어요. 이걸 수학적으로 딱 표시했더니 아주 비슷한 그런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풀려는 시도에서부터 무엇을 예언할 수가 있었냐면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더 유명하죠. 전자기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맥스웰은 볼츠만과 함께 기체운동론의 통계학적인 수단인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수립했다. 이건 이제 우리는 지금은 기체운동론에서 사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일샤르의 법칙을 증명하는 걸로 맞추는
그 맞히는데 여기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체 운동론에서 기체들이 있으면 기체 중에서 속도가 v인 놈의 비율이 얼만큼 될까 하는 그 확률 분포를 구한 게 바로 맥스웰 볼츠만 분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전자기학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 또 1861년에 최초로 천연색 사진술을 개발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천연색으로 사진을 잠깐 만드는 건 그 전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오래가는 그런 천연색 사진술을 만든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맥스웰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물리학자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 어떤 가장 크게 기여한 물리학자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냐면 17세기에는 뉴턴, 18세기에는 건너뛰었네. 19세기에는 맥스웰,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아인슈타인. 이 세 사람을 물리학의 뼈대를 만든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체운동론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기체운동론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기체가 수많은 구성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우리 기체운동론으로 무엇을 지금 증명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볼샤르의 법칙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기체운동론을 가지고 압력은 얼마다? 부피는 빤하죠. 기체를 부피에다가 어떤 상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각 변의 길이가 얼마인 그런 상자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부피는 빤한데, 그러면 막 기체들이 막 움직인다, 기체 분자들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그러고 압력은 뭐라고 생각할까? 압력은 거기서 어떻게 구할까? 온도는 어떻게 구할까? 그걸 구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빤한 거가 되겠어요. 먼저 간단한 걸로 합니다. 이거 복잡하게 실제하면 어떻다 그래서 복잡하다 그랬죠. 우리 항상 물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하죠. 이상기체를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상기체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상기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상기체 이제 도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계산이 엄청 간단해집니다. 엄청 간단해져요. 그렇지만 이상기체는 실제는 없지만 계산은 엄청 간단하고, 계산한 결과는 실제 기체하고 어떻다 그랬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럼 뭐를 이상기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납니까? 안 나죠. 네, 어떤 걸 하냐면 구성입자의 크기가 0이고 구성입자의 크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크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지만 밀도가 크지 않으면 어때요? 밀도가 크지 않으면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거의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그건 크기가 0이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 기체들의 기체의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설명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성입자들 사이에 탄성 충돌 외에는 상호작용이 없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어떻다? 상호작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충돌하더라도 어떻다? 탄성 충돌은 어떤 거예요? 선운동량이 보존되고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열에 의한 손실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하면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대부분의 기체가 이런 성질을 만족할 수가 있는데, 이상기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계산이 굉장히 쉽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상자 속에 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부딪히면서 막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빨간색 어떤 한 입자를 보세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여기서부터 요놈의 온도는 얼마다, 요놈의 압력은 얼마다, 이거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압력은 뭐겠어요? 이 기체의 압력이란 뭐냐면, 이 기체의 압력은 자, 이런 데서 전부 압력이 어떻게 써요? 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압력 알아내려면 참 힘들죠. 어디서 압력 알아내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벽에서의 압력 알아내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럼 벽에서의 압력은 뭐냐면, 벽에서의 압력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기체 분자들이 이 벽을 때리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벽을 때리는 힘. 그래서 그 벽을 때리는 힘이 압력인데, 벽을 때리는 힘보다는 우리 뭘 계산하는 게 더 좋냐면, 벽이 기체 분자를 때리는 힘을 먼저 계산하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이때 기체 온도는 뭐냐면, 요 기체 분자 하나당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자, 그걸 이용해서 자, 온도와 압력을 이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PV는 NKBT라고 하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체 운동론에 하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만 보더니 뭐하고 똑같아요? 볼샤를 법칙하고 똑같죠. 그래서 볼샤를의 법칙은 알 수 없었던 일정 T분의 PV는 NKB라고 하는 그 일정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정에서 그 값이 얼마라고? NKB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N은 여기서 N은 뭐냐? 상자 속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전체 수입니다. 구성입자의 전체 수. 그 다음에 그때 KB가 바로 볼츠만 상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볼츠만 상수다. 자, 그러면 조건을 얘기를 해야지 되겠어요. 압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이때 기체의 압력은 구성 입자가 용기의 벽을 때리는 힘을 벽의 넓이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요 때리는 힘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 때리는 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거예요. 그 때리는 힘은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사실은 때리는 힘은 뭐의 반작용이냐면 요 놈이 때리는 힘은 벽이 요 놈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죠. 벽이 요 놈한테 주는 힘, 벽이 요 구성 입자한테 주는 힘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요 놈의 그 저 속도가 바뀐 것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F는 델타 T분의 델타 M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래서 델타 V로부터 여기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반작용으로.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온도는 그때 이제 요 놈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운동 에너지로 하면 되겠어요. 구성 입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질량이 M인 구성 입자들이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상자 안에서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L이니까 기체 이 부피는 상자의 부피는 L3승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림에서 보인 속도 V를 이렇게 때렸어요. 속도 V를 그림에서 정한 좌표계에서 좌표계를 이건 X축, 이건 Y축 이렇게 하겠어요. Z축도 여기 있죠. Z축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두 축만 먼저 하겠어요. 여기서 속도의 성분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렇게 돼요. V는 VXX 더하기 VY 되겠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 요거 성분, 요 성분, 요게 VX죠. 그 다음에 요 성분, 요게 VY죠. 그렇게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인지는 뭐 지금은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될까? 요거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Z축 성분도 있는데 그건 생략한 겁니다. 생략했고, 그러면 V'은 뭐냐면 탄성 충돌이니까 탄성 충돌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탄성 충돌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탄성 충돌했으면 요 놈의 속도하고 요 놈의 속도가 같아져요. 여기 가만 보면 속도가 같은데 방향은 정반대로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 프라임 여기 마이너스가 돼요. 요 성분은 딱 마이너스가 되고 위쪽으로 가는 성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VX 프라임은 여기가 마이너스 V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VX가 된다. VZ는 그대로 똑같이 VZ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이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걸 계산할 것 같으면 나중 속도 여기서 처음 속도를 뺐어요. 그랬더니 VY는 없어졌어요. 여기 VZ를 또 썼다고 해도 그것도 없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2배 VXX 요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실은 이걸 어떤 면에서 봤냐면 X축의 수직인 면에서 봤기 때문에 요것만 남는 거예요. Y축의 수직인 면에서 보면 뭐만 남겠어요? Y축의 수직인 면에서 Y성분만 남아요. Z축의 수직인 면에서 보면 Z성분만 남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델타 V고 이 델타 V가 있는 시간 간격을 구해야 되겠어요. 이놈이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상자가 쭉 오는 동안에는 속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속도 안 바뀌어요. 언제마다 한 번씩 바뀌냐면 이놈이 다른 놈하고는 충돌하지 않고 하나가 그냥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건 쭉 왔다가 또 쭉 가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요거 한 번 바뀌겠어요. 요거 한 번. 그래서 그걸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는 VX라는 속도로 EL만큼 간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T라는 속도만에 델타 V만큼 바뀌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힘을 구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여기에 이제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m d 델타 t분의 델타 v가 이제 벽이 입자에게 작용한 힘이 되겠어요. 이걸 여기다 구한 걸 집어넣으면 vx분의 2l 분의 2m vx 이렇게 했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로 올릴 것 같으면 2는 상쇄되고 마이너스 L분의 MVX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요 놈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X축 방향이 되겠어요. X축 방향. 자, 그래서 이 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예요? 이게 입자 하나가 지금 벽면, 어떤 벽면? X축의 수직인 벽면을 때리는 힘이 되겠어요. 하나가. 근데 사실은 요거 하나가 때리는 힘은 압력이 아니겠죠. 전부 다 더해야지 되겠어요. 자, 이거 전부 다 더하는데, 그래서 벽이 한 구성 입자에 작용한 힘은 뭐가 되냐면 아까 이거 정리해서 이거였죠. 그 다음에 벽이 수많은 구성 입자 하나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사실 요거 다 더하면 되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걸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 가지고 여기다 n배 하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다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입자들이 작용한 힘을 다 더한 거는 평균 힘의 n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 먼저 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평균 먼저 내면, 자, 요 힘의 평균 내는 거예요. 평균 냈더니 L하고 M은 상수죠. 그대로 있고 뭐만 평균 내면 되냐면 Vx만 평균 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 Vx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Vx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 모든 구성 입자들의 평균 속력을 먼저 구하면 뭐가 되냐면 평균 속력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V제곱은 Vx제곱 더하기 Vy제곱 더하기 Vz제곱이죠. 그래서 전체 평균 속력은 Vx제곱의 평균 속력, Vy제곱의 평균, Vz제곱의 평균이나 같겠어요. 근데 무질서하게 운동한다면 X축, Y축, Z축 방향 어느 한 방향이 선호되는 게 아니니까 세 개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3배의 Vx제곱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우리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이거는 전체 속력의 제곱의 평균의 3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걸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자, 이걸 대입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입하냐면 Vx제곱에다가 3분의 V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L분의 MV제곱이 된다. 이게 평균 힘이죠. 그러면 전체 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n을 곱하면 전체 힘이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구성 입자가 벽을 때리는 힘은, 근데 사실은 압력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입자가 벽을 때리는 힘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아까 구한 것은 벽이 입자를 때리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구성 입자가 벽을 때리는 힘은 그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요 힘은 F의 반작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벽이 입자를 때리는 힘의 반작용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F를 붙이면 여기 플러스가 붙었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냐? 요건 무슨 힘이에요? 요건 입자 하나가 벽을 때리는 뭐예요? 평균 힘이죠. 평균 힘. 그래서 여기다가 n을 곱해 가지고 L 제곱으로 나누면 압력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n개의 구성 입자가 한쪽 벽을 미는 압력 P를 이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은 그랬어요. n배를 한 다음에 L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압력 구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nmv제곱 나누기 3L제곱 하면 L3승은 이게 V였죠. 그래서 3V분의 nmv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 나오는데 좀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뭐였어요? 단지 입자 하나가 벽을 때리는 힘을 뭘로 구했어요? 벽의 입자가 탄성 충돌한다. 속도 변화 구해가지고 얼마나 시간 간격이 그게 됐나 이거 구해가지고 구했어요. 이렇게 압력을 다 구해놨어요. 이거 끝이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구해야 되겠죠. 압력하고 온도하고 연결시키면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성 입자들의 온도를 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자 하나하나당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하면 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입자 하나당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은 평균 한 다음에 n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온도는 또 뭐나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평균이니까 그놈을 n으로 다시 나눈 것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입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온도는 구성 입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성 입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K1은 2분의 1 mv 제곱이네. 이거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러면 n개의 구성, 이건 사실 이게 바로 온도에 비례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거 한번 더 넘어갔어요. N기 구성입자의 전체 운동 에너지를 N배 해준 거예요. N배. 예, 여기다 평균하면 다시 나면 똑같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랬을까? 하나만 하면 그게 바로 전체의 평균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K1은 바로 입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 이게 바로 온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입자의 절대 온도란 바로 이 두 개가 비례하는 건데 그 비례 상수를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놔요. 비례 상수. 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b에 비례한다. 이렇게 놔요. 그거 참 요거 좀 왜 이렇게 놓는지, 왜 하필이면 2분의 3 여기다 앞에다 왜 곱했는지 좀 그렇죠. 아무튼지 간에 온도를 K를 온도의 단위로 쓴다면 이 온도의 단위에다가 볼츠만 상수의 값을 곱하면 온도를 무엇으로 표현한 게 되느냐 하면 에너지 단위로 표현한 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온도는 에너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도로 표시했는데 그게 에너지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니까 이제 온도도 에너지로 표시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KB를 곱하면 온도가 에너지가 나와요. 마치 열을 칼로리로 다 쟀어요. 근데 열도 에너지다라는 거 아니까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됐어요? 4.18만 곱하면 에너지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KB란 어떤 상수냐면 온도의 단위를 에너지의 단위로 바꾸는 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 왜 2분의 3을 붙였냐, 왜 막 그런 질문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알겠어요? 내가 이걸 다음번 그 PPT에다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사실은 요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가 어떤 분자냐에 따라서 앞에다 붙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단원자 분자면 사실은 여기다가 2분의 1을 붙이면 돼요. 사실 단원자 분자하고 그다음에 분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거하고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2분의 3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단원자 분자만 세상에 다 있다고 하면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좋아요. 1 집어넣어도.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의 자유도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2분의 F에 비례해요. 근데 보통 3차원에서는 자유도가 3이에요. 그래서 자유도가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아까 단원자 분자는 2분의 1 잘못 얘기했다. 단원자 분자는 2분의 3이에요. 미안. 단원자 분자가 자유도가 3이에요. 근데 이원자 분자는 자유도가 5일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2분의 5를 곱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 요 비례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온도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절대 온도는 3K분의 M 하고 V제곱에 이제 뭐예요? 평균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알아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지금 쭉 이렇게 하는 거에서 외부에서 측정하는 건 그 기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측정하는 변수는 뭐냐면 압력과 부피와 온도죠. 압력과 부피. 요건 없어져야지 돼. 요거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요건 미세한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움직이는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이거는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요걸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2분의 3 KB는 이제 비례 상수인데 볼츠만 상수는 이제 여기서 값이 나오네. 볼츠만 상수는 자, 요 단위 줄 K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바로 뭐겠어요? 온도의 단위를 줄의 단위로 바꾸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줄로 표시하지 않고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하면 숫자가 훨씬 더 커지겠어요. 일렉트론 볼트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왔네. 한 분자의 자유도가 F이고 절대 온도가 T인 기체에서는 분자 하나가 지닌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례한다. 여기다 2분의 F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1을 아까 구했고 그 온도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거로부터 2분의 F KBT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미는 압력은 이렇다는 거 우리 처음에 유도해 놨죠. 자, 압력은 3V분의 NMV 제곱이다라는 걸 유도해 놨고 또 온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알았죠. T는 3K분의 M V제곱이다. 이걸 알았어요. 1식하고 2식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V제곱만 없애버리면 P하고 T를 서로 연결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1식과 2식에서 V제곱을 소거하면 어떻게 하면 됐냐? V제곱 소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다 보내네. 이쪽으로 다 보내가지고 V제곱은 V제곱 갖다가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PV는 NKBT라고 하는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기체 운동론에 의해서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볼샬의 법칙을 구하는 것까지입니다.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혼자 앉아가지고 이걸 쭉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면 유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될 것 같죠. 네, 한번 이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한번 연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 뭐 배웠냐면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사에 만족하는 경험 법칙인 볼샤르르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이용했어요? 맥스웰과 볼츠만이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크기를 갖지 않은 완전 탄성체라고 가정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런데 언제 적용했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언제 적용했어요? 언제 적용했어요? 네, 벽이 입자한테 미치는 힘 계산할 때 했죠. 네, 그때 사실 그때 아니면 계산할 데가 없어요. 그때 아니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때가 그때 아니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쭉 가는 동안에 등속도 운동하는 거, 이것도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쭉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딪힌 다음에 속도가 바뀌었는데 얼만큼 바뀌었느냐는 구체적으로 F는 MA를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일정한 값이 KB와 같다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법칙이 역할이다. 기본 법칙으로 경험 법칙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주에 1시간 더 하죠. 1시간 더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 열을 열을 가하면 그 열이 어떻게 물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열 용량이라든가 비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더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실 공부할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푸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